사람의 탈을 쓴 악마 고유정의 이 기이한 행각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고유정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고유정이 긴급 체포됐을 때 오른손에 감겨있던 흰색 붕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흰색 붕대를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죠. 아, 전 남편을 살해하다가 생긴 상처구나. 그런데 네. 체포되고 나서 고유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오른손 상처는 내가 성폭행을 피하려고 방어하다가 생긴 흔적이기 때문에 네. 증거 보조 신청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네. 여기에 모자라서 네. 추가적으로 고유정이 틈만 나면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뭘 잘했다고 병원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감겨있는 붕대, 네. 이걸로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손에 염증이 날 수 있으니 네. 병원에 보내달라. 네. 라고 하면서 틈만 나면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 이어서 또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병원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네. 이 고유정의 이런 행동으로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동안 진척이 없었다. 지금 물론 검찰에 넘어간 네네. 단계입니다. 그동안의 비화가 드러난 거예요. 경찰 수사가 한동안 이런 이유 때문에 진척이 없었다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피의자에게 이런 권리가 있어요? 병원 보내줘요. 이런 권리가 있습니까? 자, 고유정이 그동안 전 남편에 헌신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말만 할 뿐 모든 건 변호사에게 물어보라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 관계자도 필요한 질문을 다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구속 사건이니까 구속 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죠. 영장실질심사에 필요한 이틀을 제외하고 10일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 안에 모든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하는데 고유정은 적극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술 거부권 행사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것도 모두 피의자의 권리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물적, 인적 증거 그리고 관련 정황을 통해서 진술을 하도록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입증을 해내면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피의자, 피고인도 1심 선고가 나면 네. 현실을 직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경찰의 브리핑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에 송치하기 전 전날인 지난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합니다. 그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발적이다. 굉장히 이제 회피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용으로 이제 구입한 도구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취미 활동상 목공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구입을 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첫 브리핑, 열흘 전 브리핑인데 저기서 지금 아무것도 더 진척된 게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결국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서 고유정의 범행 동기를 확실하게 명백하게 밝히지 못했어요. 살해한 거는 명백히 밝혔지만 본인도 살해한 거는 인정했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살해 단계에서부터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하는 단계까지 네.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함구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네. 그 강력 사건, 살인 사건에서 네.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그 어떤 범행 수법 네. 이게 생략이 돼버리면 그 수사는 정말 사실은 미완의 수사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제 경찰 단계를 거쳐서 네.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밝혀지는 것도 하나의 일련의 수사 행위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만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제대로 안 된 건데 네. 조금 전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네. 강력 사건 해봤지만요. 네. 피의자가 툭하면 병원 간다고 쓰러지고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요. 또 심야 조사하려고 그러면 23시 이후에는 심야 조사 받을 때는 또 동의를 받는 받아야 거예요? 되거든요. 그거 거부하고 이러면 자, 송치할 시간은 열흘인데 10일. 경찰에서 그 피의자를 데리고 있는 시간은 정말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경찰에서 열흘 정도 더 연장해 주는 거. 검찰은 열흘씩 연장해서 두 번 그런다면서요, 네. 20일 하는데 오히려 경찰에다가 10일씩 연장을 오히려, 그렇죠.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열흘 내에 이렇게 제대로 못 밝힌 건 확실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고유정이 나름대로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고유정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케 하는 대목이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피해자 전 남편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 정신질환으로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폭력성이 증대돼 있었다. 아, 그래요?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이 내용은 이혼 소송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네. 2015년 12월에 이제 1살 배기 아이가 네. 울면서 보채서 잠을 못 자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외출한 아내한테 좀 일찍 와달라라고 하니 고유정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정경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6살 된 그 아이군요, 지금.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유장이 집에 들어온 행동 여기부터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데 네. 남편에게 아기도 제대로 재우지 못하느냐면서 극도로 화가 나서 폭언을 하고요. 허허. 손과 발로 남편을 무자비 수십 차례나 때렸다라고 어휴. 합니다. 네. 이것은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폭력 성향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분을 못 참고요. 그다음에 흉기를 듭니다. 네. 죽어버리겠다라면서 자신의 세상에. 묘기를 벽에 수차례 자해하는 행동도 하고요. 네. 흉기를 들고 와서 남편을 향해서 위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을 전 남편이 놀라서 말렸겠죠. 이러지 말라고 네. 하니 고유정이 남편에게 이 흉기를 쥐어주고 나를 죽여라 라고 한동안 소동을 벌인 사실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일련의 가정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이 고유정의 폭력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폭력성은 현 남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 친구가 이제 좀 다툼이 있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는 이제 좀 뭐 죽겠다, 사라지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던 친구였거든요. 김복준 의원님,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 대목은. 일견 보여지는 모습은 충동, 즉 말하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 형태의 증상이 있는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흉기를 들고 와서 네. 상대의 손에 쥐어주면서 나를 죽이라고 시키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공격 행위예요. 그래요? 사실은 그건 공격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공격이지 그게 뭐 공격을 받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공격 행위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네.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더해서 어떤 가학적인 폭력 성향도 네. 명백히 그 고유정한테는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니, 이 지경이 됐다면 혹시 가족들은 박성립 변호사님 고유정한테 무슨 치료를 권유하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다고 합니다. 아. 전 남편 강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네. 전 남편이 고유정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유정의 폭력성이 날로 심해지자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던 전 남편이 고유정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적극 권했지만 네. 고유정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느냐라면서 강력하게 거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런 폭력 성향이 아이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굉장히 걱정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유정이요, 이런 폭력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홀히 했다. 또 이런 주변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지금. 네, 지금 숨진 전 남편 강 씨 측의 주장에 네. 의하면요. 평소에도 집안에서 빨래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청소도 하지 않아서 이 집안일을 모두 그 숨진 강 씨가 했었다고 해요. 도맡았었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먹은 음식도 제대로 이제 설거지도 하지 않고 치우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방이 거의 뭐 정말 지저분하게 난장판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정을 했다고 강 씨 네.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 현 남편과의 생활은 이런 뭐 이 가정 생활 소홀히 하는 그런 대목은 안 보여요? 어떻습니까, 김경 아나운서? 그러니까 현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네.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고 잘 따라줬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고집이 좀 센 편이 있긴 했는데 네. 다투기라도 하면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대목인데 죽겠다. 또 나오네요. 예, 사라져 버리겠다.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는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고유정한테는요, 김복준 의원님. 네. 전 남편과 현 남편은 대체 무슨 차이가 혹시 있는 걸까요? 일단은 전 남편과 현 남편이 그 고유정으로부터 받은 거를 따져보면 네. 전 남편은 공격 행위를 고스란히 받았어요. 그냥 용인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현 남편 같은 경우는 고유정이도 공격 행위를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네. 물론 현 남편한테 무슨 물건을 쥐어주면서 나를 어떻게 해쳐라, 또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이런 거 하는 것도 공격 행위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피상적으로는 현 남편한테는 공격
행위는 없었고 네. 어떤 자해 위협 같은 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본질은 같지만 네. 결국은 그 고유정의 폭력 성향은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는 그랬군요. 소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고유정의 현 남편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붕대 감은 손 외에도 상처들이 곳곳에 좀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팔 상단 부분이라든지 예. 또 골반 부분이라든지 예. 어떤 자국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몸에 상처가 더 많아도 오른쪽 붕대 감은 손뿐만 다른 곳에 상처가 났다. 이건 새로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오른손 붕대 감은 경우는 흉기를 들고 가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네. 생길 수 있는 상처고요. 오히려 네. 상처가 없는 경우가 드뭅니다. 흉기로 아하. 가격을 할 때는. 그런데 팔 상단과 골반에 상처를 입었다는 건 혼자서 다쳤을 수는 있습니다만 당시 범행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전 남편이 일종의 약물로 인해서 제대로 저항을 적극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반수면 상태에서 저항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억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처가 팔, 골반, 허리, 가슴 쪽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상처가 고유정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의 이유,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상처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자신이 가해하는 공격 네.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상처로서 전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끔찍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 훼손 유기했던 그 끔찍한 범행을 하고 돌아온 고유정이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현 남편은 고유정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정말 믿기지 않는 행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날 이제 우리 아기가 이제 세상을 떠난 날도 저는 그 사실을 알리러 이제 아기를 키우셨던 할머니한테 직접 알리러 왔어요. 당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텀이 있었는데요. 제가 청주에서 내려오는 시간까지. 그 사이에 저는 정말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이제 편안하게 차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예. 차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아무리 의붓아들이지만 숨졌는데 태연하게 잠을 잔다. 차량에서 잠이 올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 고유정의 행동으로 비추어 봤을 때 고유정은 이분아들에 대한 애정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방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재혼 남편의 슬픔도 공감조차 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현저하게 낮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이 이 사건 범행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수사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김목준 의원님, 물론 아직 의붓아들 죽음에 고유정이 연관되어 있는가는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추정입니다만 당시 의붓아들 죽음과 고유정의 행동을 연관지어 본다면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의 유형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그러네요. 유형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요 고민이 있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면 차라리 그냥 아예 치워버리고 잠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 유형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 네네. 두 가지한테 아마 우리 김명준 그 앵커께서는 첫 번째 유형일 거예요. 문제 아하. 있으면 못 주무시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만은 네. 또 주변에는 왕왕 그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잠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다 치워버리고 네네.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고유정이가 그 사건에 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면 네.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뭐 이런 과정 네. 또 그 이후에 그 어떤 수사에 대한 어떤 대비 고민 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남편이 이제 그 뭐 제주도로 알리로 갔고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잠이 쏟아져서 잘 수 있을 수 있죠. 예. 어쨌든 가능하긴 하지만 네.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현 남편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고유정의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달 17일, 즉 5월 17일 날은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고유정한테는 의붓 아들, 그 죽음에 대한 2차 감식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5월 17일에 2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결과는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고 나왔는데 아, 이때 나오는군요. 압착이란 말이야. 아하.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네. 17일, 18일은 고유정이 제주도로 넘어간 날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17일에 부검 결과 나왔는데 네. 이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현 남편이 주장을 하기로는 네. 이 결과를 가지고 뭔가 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번 더 조사를 했으면 그러니까 고유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뭔가 좀 조사를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월 17일 날 2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건 지금 그리고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것은 지금 현 남편의 주장입니다. 아직 무슨 경찰이 이때 부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공식 발표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복준 의원님, 시청자분들 이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5월 17일 날 2차 부검 결과 나왔을 때 고유정을 경찰이 불러서 조사했다면 5월 18일 날 제주도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었고 그렇다면 연계해서 이 살인도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 그런가요? 같은데요. 만약에 네. 5월 17일 날 조사해서 5월 18일 날 안 갔으면 5월 19일 날은 못 가나요? 네. 그거는 너무 이제 앞서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지금 현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요. 부검 결과가 나와가지고 압착이라는 표현을 네. 언론이라든지 이 그 사건 관계자들한테 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이 압착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수사의 어떤 이 경찰의 그 가치 같은 거예요. 어허. 압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아이가 사망한 상태에서 이 두 부부는 엄밀히 얘기하면 보호자로서 피해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0.0001%라도 용의자의 입장일 수 있는 겁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부검 사실에 관한 한 네. 특히나 이제 질식사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압착이라든지 외부 압력에 의한 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네. 당사자들한테 안 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하. 예. 자, 이런 가운데 현 남편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유정을 2차례, 지난 6월 1일 체포된 이후에 2차례 면회를 갔는데 그 관련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되고 나서 그 후에 6월 2일 날과 6월 5일 날 총 2번 면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을 물어보게 되면 이제 갑자기 혼자 이제 한 10초간 대화가 끊겨서 혼자 계속 생각하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갑자기 또 난데없이 막 메모를 막 해요. 어떤 메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메모를 하든가 좀 다른 반응 있잖아요. 지금 보면 면회 도중에 고유정이 메모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기소가 된 상태여야 수사 기록 열람 복사를 해서 변호인이 전달해주면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변호인 접견 시 같이 보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가 변호인 접견도 아니고 남편이 면회를 왔는데 메모를 하는 모습은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피의자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메모를 하는 모습은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는 모습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이례적인 행동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유정이 긴급 체포된 후에 잠을 못 자는 등의 행동을 일시 보이긴 했지만 점차 안정이 돼서 네. 식사도 잘하고 샤워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안정된 상황에서 향후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복진 의원님이 보실 때는 경험상 어째서 이게 필기도구가 지급됐다는 건데 면회 도중에 메모, 필기도구가 지급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경찰서 유치장 단계에서도 필기도구는 그 입회화에 보는 데서 뭘 잠깐 쓴다고 그러면 필기도구를 빌려줬다 바로 아하, 회수하거든요. 네. 근데 면회 가가지고 구치소 내에서 그 필기도구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저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뭔가 이 현 남편 주장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뭔가 예. 이거 확인이 필요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검찰은 원점 재조사를 지시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경찰에서 많은 부분이 조사되어 왔지만 몇 가지는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있죠. 일단 범행의 동기, 네. 그리고 시신의 행방, 네. 그리고 범행 수법은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 아하.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 입장에선 조금 불쾌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